노인들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또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성폭력 문제에서 통념이 피해자가 노인일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노인 피해자의 발생 비율이 2016년에 560건 정도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 800여 건 정도 집계가 돼요. 하루에 2명 이상의 노인 성범죄 피해자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령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고에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과연 나를 믿어줄까? 심지어 가해자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일 경우에 믿어줄까? 젊은 사람이 굳이 왜 노인을 성폭력해? 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에게 남사스러워. 네,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영화 69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69세. 노인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이제 소재로 활용한 네. 그 영화인데 사실 실제 사건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60대 여성이 병원에 그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다리에 붕대를 좀 새로 감아달라고 이제 3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또 붕대 뭐 처치실 같은 데 들어가서 이 60대 여성 환자가 30대 남성 조무사한테 강간 피해를 당합니다. 지난 8월 서 씨가 입원해 있던 한 병원. 서 씨가 한 남성 간호조무사와 치료실에 들어간 뒤 30여 분 만에 문을 나섭니다. 둘만 있던 그 30분 동안 서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있었고 곧 결혼을 해서 상견례를 해야 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갈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고요. 남편이 바로 병원에 찾아오고 이제 그 가해자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자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이런 걸 했다. 나는 이 사람을 강제로 강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인서는 어떠한 강압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아두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가해자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마치 이 여성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처럼 아줌마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마치 이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응해줬다.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 같은 시나리오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나가셨거든요. 합의로는 있어요. 네, 강제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자가 오고 피해 여성은 사실 완전히 무너지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엄청난 소문에 시달렸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동네에 온갖 소문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심지어 뭐 늙은 꽃뱀이다. 젊은 남자랑 성관계했으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소문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이 뭐가 아쉬워서 60대 여성을 성폭력해? 라는 기본적인 어떤 편견에서 사실 수사를 시작한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또 피해자분.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까지 막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데리고 형사들이 대역을 하는 방식으로 60대 여성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자신의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리고 그 현장 검증하는데 조사가 울다가 무슨 보면 주저앉고 막 울고 님도 꼭 우리한테 조사 받아봤어요. 3차례나 재조사를 받았고 현장 검증도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가 약해 성폭행으로 보기엔 미심쩍다는 이유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 씨는 팔과 다리가 자유롭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다 가해자가 입을 막아 의치가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요.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이 3번 다 반려를 하고 네. 마지막 4번째 경찰의 영장 청구 신청에 응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정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다투고 있고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데 사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하고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구속이 기각됐다 이런 소문이 또 동네에 나다 보니 아 그럼 이 사람 합의하에 한 거 맞네. 그 강간 아니었네. 역시나 아니었어. 이런 식의 소문이 사실 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피해자가 선택했던 것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유서에 이렇게 남겨요. 내가 아이였거나 젊은 여자였으면 그 놈은 구속됐겠지. 그 놈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나쁜 소문도 안 났을 거야. 그 딸 아이랑 남편 눈을 볼 수가 없다. 유서엔 인격을 파괴한 흉악범이 활개치고 있다. 법엔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과 분노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 가해자가 5년을 선고받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간 합의금 이런 식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자인서 그거를 직접 작성한 게 사실 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강간 사건인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 여성이 60대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구속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도 5년이 편견이 개입된. 그럼요. 노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편견이 개입이 되었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에이지즘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은 좀 수치심을 덜 느낄 것이다.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피해는 그 사람의 나이랑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을 상당히 어떤 무성적인 존재, 별로 이제 그렇죠. 성별에 따른 네, 어떤 네, 특성이라든지 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런 노인 피해자에 대한 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범죄 사건을 얘기하다 보면은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법률의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에서는 그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적 수치심의 유발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법률에 있는 용어이고 법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행 피해 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피해자들은 깜짝 놀래요. 왜요? 꼭 느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성적 빡치심을 느꼈다고 정답에 저게 더 정답인데 그런데 이 노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이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시려고 해요. 이게 노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60대 이상이 경험했던 어떤 형법의 시절은 강간과 강제 추행의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네, 형법에 정조를 침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본인이 하다 보니 그 수치심이 강요받고 본인이 거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도 있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는 네.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심은 누가 느껴야 될 감정이냐? 피고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가해자들이 내가 이런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느껴야 될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지금 어떤 법률 체계라든지 법원의 판결 방식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막 거기가 깨지고 그랬는데 나한테 와서 너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부끄러운 거랑 무슨 상관인지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폭력을 당한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거나 분노가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고 사법기관이 대신 복수해 주는 게 사법체계의 핵심인데 왜 이 시점에서 부끄러운지를 그러니까요. 저는 물어봐야 되는 수치심이라는 지가 단어를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입법의 영역에서 이제 법률에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시대에 상당히 낡은 개념이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이 세대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개념이고 근데 이게 사실 발의가 되어 있긴 해요. 그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대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도 있고요.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너무 좁게 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치심이란 표현을 더 넓은 뜻의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노인 성범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노인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네.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법정에서 뭔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그 사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특성에 중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묶어서 고령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게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소한 이거는 법원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해요. 2009년 4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 밤늦게 노파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발견 당시에 이제 그 출입문은 시정 장치가 반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기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반쯤 걸쳐 있는 상태로 최초에 발견이 됐고요. 피해자는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노파였었는데 방 한가운데서 이불이 한 절반쯤 덮여 있고 잠자고 있던 매트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망한 노파의 몸 위에 흰색 가루가 가득 덮여져 있었어요. 흰색 가루. 흰색 가루가. 이 흰색 가루를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밀가루와 설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으로 뿌려져 있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입을 하거나 도주를 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족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위에를 보니까 그 집에 쓰던 부엌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그 과수사위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자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네. 그것이 범행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행동의 특징들, 사실 증거 흔적들을 많이 흘려놓고 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여기서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는 범죄 현장의 범행 도구를 가져가거나 인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깨끗이 닦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놓고 간 점. 그리고 그 밀가루랑 설탕이 그 집에 있는 싱크대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수납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 장소에 놓여 있는데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행동은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와서 뿌리고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놓고 갔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상한. 그 사소하지만 한 가지의 그런 행동 흔적들이 몇 가지가 연결이 되면 전반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추론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정리정돈을 하는 행동 특성인데 사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범죄자의 성향을 추론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긴장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그 사람이 평상시 갖고 있는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긴장했을 때 무의식 속에서 몸의 변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하고 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강박적인 성향의 이제 기제는 불안이거든요.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집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가 없다면 범죄자들 굉장히 서둘러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인멸하고 제자리에 자기 습성을 드러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 장소에는 누군가 이 시간대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런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이제 단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할머니 이 노파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 가방 위에 흰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 순서가 우리 이제 배열이 되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밀가루가 뿌려지고 가방을 만졌다는데 그러면 몰래 가방에 있는 금품을 훔쳐가려고 하다가 깨어난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범행의 가장 큰 동기는 이제 금품 절취 또는 이제 강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근데 혼란을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는 부검을 해봤더니 시신에 무려 37군데가 찔리고 베인 상처들이 37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일어나서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37군데나 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 피해자와 어떤 감정적인 교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범인 찾아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찾아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제 옆집에부터 가장 먼저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옆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건축 노동 일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 둘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직장이 없이 혼자 집에서 주로 있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밤에 주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 당일날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날 집에 누가 있었느냐 했더니 아버지와 이제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갔고, 네. 아들만 큰 아들만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을 합니다. 이 진술이 큰 아들의 진술이 뭐냐면 당일날 사실은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밤늦게 PC방을 가려고 가다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왜 문이 열려 있는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것이 뿌려져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자세하네. 예. 20대 초반이었었는데 당시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자기는 그냥 의심받을까 봐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수상하네요. 그렇죠. 경찰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시신에서 발견된 그 밀가루가 네. 큰아들의 집 입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미세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요. 들었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봤다니까. 갔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밟고 나온 것 같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사실 정황은 굉장히 의심이 이제 짙어지긴 하지만 이 증거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죠. 실제 무서워서 나왔나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일단 경찰이 의심이 되면 약간 물증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이 집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 속에서 검정색 장갑을 하나 발견하는데 네. 이 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을 하면서 부인했냐면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내가 손으로 흔들어 봤다는 거죠.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근데 이거요 굉장히 수사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법정에서 사실 인정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 체포해서 정말 자백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사팀에서 요청을 합니다.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성향 파악을 위한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어가지고 1차로는 이제 동생을 만났어요. 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런 일을 할 만큼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고 평소에도 불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좀 더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이제 출감을 해서 면담을 하는데 이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추울 때가 아니었었는데 다 채워서. 예, 자크를 목에까지 좀 올리고 유심히 저를 보더니 혹시 영안실을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디서 썩는 냄새가 난다. 시신의 냄새가 난다. 자, 이 약간의 어떤 이 망상과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어떤 망상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살 정도 될 때 이제 그 생모가 가출을 하면서 할머니 조모한테 이제 맡겨져서 생활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부모와 이제 그 애정 관계가 이제 상실이 되면서 이 범인이 불안도가 훨씬 높아지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공격성 그리고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강박적인 성향이니까 다 정리해놓고 간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수사팀에 이제 그 전달을 하고요. 아주 경험이 많은 그 수사팀장하고 수사위원들이 이제 팀원을 해서 이제 자격을 결국 받아냅니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였나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자격을 받으면서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동생이 밤새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 PC방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오는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생한테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갈 돈이 없으니까 그 할머니의 돈을 절취하기 위해서 몰래 절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가 잠을 깨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알아보잖아요. 얼굴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이제 칼을 가져와서 무려 37차례나 찔러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7번이라고 하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 할머니가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친절하게 안 했다는 생각은 이제 주관적인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그 자신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분노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밀가루하고 설탕을 뿌리죠. 뿌리고 나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결국은 가방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게 참 말씀드리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런 것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결국 가져간 돈은 7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제 그 700원을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던 거꾸로 족적을 닦으면서 나오면서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장갑도 벗어놓고 그 700원으로 PC방으로 갑니다. 근데 밀가루를 왜 뿌리는 거죠? 밀가루 설탕. 자기는 제가 그래서 밀가루를 왜 뿌렸느냐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심한 피 냄새가 나서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살인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막 피 비린내가 나서 못 견딜 정도로 밀가루를 뿌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약간의 환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냄새를 좀 맡는. 그러니까 불안이 굉장히 높은 망상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해결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 이게 행동 분석을 통해서 딱 범죄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좁혀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프로파일러는 한국 경찰의 공식 명칭이 범죄 행동 분석관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성향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 현장에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범행의 의도와 동기와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증거물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죠.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 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아,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연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연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연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점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드시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을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